같은데요. 먼저 오늘 장 종료 현황부터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오늘 수급을 간단하게 중요한 특징 하나만 말씀드리고, 금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일단 외국인들이 선 현물을 동시에 순매수를 했다는 건데요. 일단 현물 쪽은 나쁘지 않습니다. 큰 어떤 변화나 변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선물인데 오늘 3,700 계약이나 순매수를 했어요. 이렇게 됨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2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선물 롱 포지션을 취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그 기간 동안 무려 그들이 포지션을 취한 규모가 3만 계약 정도나 된다는 거죠. 먼저 선물을 취해서 나중에 현물로 바꾸는 작업을 한다는 관점으로도 볼 수 있어서 그 점은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너무 규모가 큽니다. 단기로 베팅한 측면도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와 관련돼서 어떤 변수가 작용되며 외국인들이 선 현물을 동시에 매도하는 어떤 순간이 나온다면 그 자체가 위험 신호가 된다 하는 것까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수급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금리를 다시 봐야 된다는 건데요. 먼저 제닛 옐런 의장의 기자회견 때 당시 나왔던 말입니다. 그것을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임기는 채운다고 했죠. 트럼프 당선자가 제닛 옐런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것을 의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 2월까지입니다. 임기를 끝까지 다 채우고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정 확대가 불필요하다는 말을 했죠. 트럼프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건드렸습니다. 일종의 영리를 건드린 것이죠. 지금 현재 완전 고용 상태이므로 재정 확대를 할 필요가 없다. 최근까지의 미국 경기의 상황은 많이 호전된 이 결과는 양쪽 완화 또 저금리를 바탕으로 한 비둘기파의 작품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 과실을 트럼프한테 넘겨주기 싫다는 뜻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과열도 우려가 된다는 것. 이 상태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또 트럼프식으로 해서 많이 올라가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애둘러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투자은행 규제법, 이른바 도드-프랭크법이라고 합니다. 저는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폐지를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거북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애써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점이 아주 이상한데요. 완만한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말로 성명서 내용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GDP 목표치가 상향돼야 되겠죠. 오히려 하향 조정했습니다. 0.1%포인트. 금년에 미국의 GDP 성장률 예상치는 약 2.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보다 낮은 2017년도 현재 GDP 성장률을 2.1%, 또 2018년 2.0, 그 다음에가 1.9입니다.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그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0.1%포인트 더 낮춰놨습니다. 이게 뭘까요? 트럼프는 공약 때 현재 그의 부양책에 의해서 미국 GDP 성장률을 3 내지 4% 올린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큰 격차죠. 그런 것을 보면 이 상태에서 더 미국 증시 경제가 달아오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만약에 경기가 달아오르거나 또는 자산 가치가 가파르게 올라간다면 그와 더 강력한 매파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배경을 왜 올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금리를 올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경기가 과열됐거나 아니면 물가가 너무 높거나 또는 시흥국 같은 경우에는 자본 유출이 걱정되거나 멕시코가 올렸죠. 0.5%포인트 올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본 유출이 우려됐을 때 올립니다. 하지만 최근에 미국 경기가 과열되지 않았죠. 좋긴 하지만 과열된 상태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인플레 문제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상황, 통화 또는 금리 상황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정상화시킨다는 뜻이고요. 또 스탠리 피셔 부의장이 한 얘기가 있죠. 현재 이상적인 경제 상태에서의 현재 이상적인 금리를 자연금리라고 하고요. 현재 상태에서의 적정금리를 균형금리라고 합니다. 그 금리에 비해서 현재 금리가 너무 낮음으로 어떤 사태,
특히 외부 충격이 발생됐을 때 정책의 유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걱정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정책 정직성을 피하기 위해서, 또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논리가 작용되고 있다는 건데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자산 가치와 관련된 경계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현재 제지 연런 의장도 취임 당시 2013년도 2월 달입니다. 그때 당시에 2014년도군요. 당시에도 언급했어요. 그 후에도 몇 번씩 언급을 한 바 있고요.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세 때 몇 번씩 자산 버블과 관련된 언급을 한 바 있고요. 또 시진핑도 그와 관련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바로 2달 전입니다. 10월 달 6중 전에 말미에 중앙정치국 회의를 하면서 주재를 하면서 현재 당시 회의에서 이런 주장, 이런 내용을 피력을 했습니다. 세 가지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첫째, 지금 자산가격 버블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부동산을 얘기하는 것이었죠. 두 번째, 레버리지 리스크가 있지 않느냐. 부채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도 부채 문제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통화정책의 모순이 있지 않느냐. 즉 현재 금리는 낮은데 물가는 올라가지 않는 불일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라는 이 세 가지를 지적을 했다는 건데요. 시진핑 주석의 내공이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가뜩 올라가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제동을 거는 그런 모습을 그 큰 나라를 리드하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이 사람이, 바쁜 사람이 이러한 경고를 했다는 것이죠. 이 점은 리커창과 상당히 대비가 됩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리커창이 한참 자신의 정책을 밀고 나갈 때 2014년 11월 달부터 2016년 3월 달까지입니다. 약 1년 4개월, 기간 16개월 정도 되는데요. 그 사이에 지급 준비를 6번, 기준금리를 6번, 도합 12번 정도의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거의 매월 한 번씩 기준율 또는 기준금리를 인상이 아니라 인하를 했다는 거죠. 인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인하를 했던 현재 중국의 정책 당국이 그 이후 금년 3월 달부터 전혀 기준금리나 또는 기준금리 인상하지 않았지 현재까지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오히려 약간 긴축을 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상당한 차이입니다. 이커창 푸시라고 하는 건데요. 수요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금리를 계속 낮춰가면서 밀어붙였던 건데 그 결과가 성공적이지 못했죠. 오히려 실패입니다. 중국 당국에서는 대실패로 보고 있다는 것이고 바로 그것 때문에 이커창의 존재감이 확 떨어졌죠. 그래서 1인 지배 체제가 되는 결정적인 상황이 바로 거기서 나왔다 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런 것. 시진핑 주석이 현재 중국의 현재 상황을 부동산 내지 전반적인 저금리 상태 또 부채 문제를 언급하며 뭔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전 세계도 비슷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미국은 포퓰리즘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현재 뜨거운 장세를 아직 막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시사하는 측면이 있다 하는 점으로 현재 상황을 어느 정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금리와 지수와의 상관관계는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특별히 큰 상관관계는 없어도 1년 내지 2년 정도가 지나면 상당한 억제력이 나오는 건 상당히 좋은 뜻입니다. 하지만 어떤 부작용이 생기면 어떤 파탄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미국 현재 경기 상황을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었고요.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건자재 업체 중에 한샘, 벽산, 또 NX, 또 현재 IS 동서, 쌍용 양회 같은 종목들, 또 호텔신라 하나투어, 또 하나타임월드, 또 삼lik식품, 또 오뚜기 같은 이런 종목들, 그리고 코스닥 지수,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아멕스 생명공학 지수, 서로 관련이 없는 것 같죠? 관련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상당히 좋았던 시세 분출을 했던 섹터들이죠. 종목 아니면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작년 7월달 시점이 거의 일치가 됩니다.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서로 상관이 없는 섹터들끼리인데 작년 7월 20일경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들이 일제히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바로 그 시점,
작년 7월 20일경에 바로 FOMC에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뜻을 시사했을 때부터 나타난 현상입니다. 따라 당장의 지수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현재 적어도 어떤 특정 섹터 내지 특정 지수 또는 특정 종목에 대해서는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들 종목들이 많이 떨어지고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죠. 아멕스 생명과학 지수는 이미 나스닥 지수나 또는 현재 지금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도 현재 작년 고점 대비 여전히 마이너스 24%입니다. 그런 정도로까지 한 번 쳐지면 이런 식으로 계속 쳐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종목들이 바로 그들 밸류가 높은 섹터들이라는 것이죠. 그 점과 관련돼서 본다면 금리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